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입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학교는 경기도에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많아 기숙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빈 방도 거의 없었고 입구 쪽 방은 전부 찼습니다. 당시에는 나이도 많아 어떻게 적응하나 걱정했습니다. 관리계장님께 부탁드려 방을 배정받았는데 1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복도 끝인데다 창을 열면 몇 년째 농작을 하지 않은 마른 논이 보였습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친한 룸메이트 2명과 함께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튿날 컴퓨터와 친구들을 가져와 본격적인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친구 자취방에 간다고 해서 혼자 짐을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이 오후라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는데 시골이라 초봄임에도 불구하고 추웠습니다. 2층 철제 침대였는데 2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붙이고 조금 지났을까? 멀쩡하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다시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찬바람이 불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분명히 창문을 닫은 기억이 났습니다. 오싹했지만 새벽이라 기숙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 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 불을 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진처럼 침대가 흔들려 화들짝 깼습니다. 침대는 멀쩡했습니다. 아마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1층으로 내려와 잠을 잤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돌아온 룸메이트와 이야기하다가 나는 2층, 그 친구는 1층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얼마 뒤 나와 그 친구의 컴퓨터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친구를 뒤로 하고 저는 아예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참 지나니 갑자기 어제처럼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일어나도 멈추지 않기에 친구의 장난 같아서 밑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미동도 없이 잘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머지 저도 침대를 같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잠잠해졌습니다. 지치고 무서워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많이 피곤했는지 제가 침대를 흔든 것도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몸이 허해졌나 싶어 그날 밤은 반대편 침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원 코드를 뽑고 잤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불을 켰는데 다시 보니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허해졌나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보약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제가 잤던 반대편 침대에 어떤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침대를 잡고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는 침대의 봉이나 모서리를 잡지 않고 어제 제가 머리를 두었던 곳에 손을 뻗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이가 제게 다가오는 건지 아닌지 밤새 떨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야 잠들었습니다. 옅은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깨웠지만 아침잠이 많은지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2층이 더 따뜻하다는 말로 설득해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돌아오니 친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는데 책상 위에서 침대를 흔드는 꼬마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장님께 말씀드렸으나 당연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사정을 해서 겨우 방을 바꿀 수 있었고 그 방에 들어간 다른 친구들 역시 저희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방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나타난다는 괴담이 있고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은 모두 그 방을 꺼려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문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인천 용현시장 근처였고 새로 얻은 직장이 인천이라 자취를 시작한 언니를 보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신세를 질 생각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하면 잠들곤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해서 현관문을 위아래로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위, 아래, 그리고 드르륵 하는 걸쇠마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혼자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문을 잠그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가위 눌림인지도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던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면 여자인 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걸쇠도 그대로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니네 집에서 이런 일을 서너 번은 더 겪었습니다. 현관문 2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 게임하다 환청을 들은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언니네 겪은 일은 끝이 났지만 두어 달 후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요. 언니도 현관문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고 혼자 사는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몸을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언니가 알게 된 사실인데 바로 옆집이 점집이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그 집은 단독주택 같은 구조의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잘못 찾아와 언니네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세 번째 이야기, 횡단보도. 유치원 시절 소풍을 가게 되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가 빨간불로 멈추자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옆자리와 뒷자리에서도 모두 잠을 자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고 차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문 쪽에 앉아있던 나는 밖을 내다보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모녀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 불인데도 건너지 않고 서 있는 모녀는 두 건을 쓰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캐캐 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빨갛게 물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녀는 손을 맞잡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 안의 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떠들어대는 목소리와 버스 엔진 소리. 버스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모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초등학생이 된 나는 사회 시간에 그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수업 내용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흑백이었지만 그날 내가 본 모녀와 같은 방공 2건을 쓴 사람들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온몸에 오한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는 그 광경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포를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마 전쟁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는 전쟁 중 공습을 많이 받아 완전히 불타버린 지역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우연히 겪었지만 딱히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거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나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매니큐어. 대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날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고 있었고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먼저 일어나 학교에 가려나 보다 싶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계속 보더니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냐?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끼친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며 웃고 있는데 친구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건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손가락에는 노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어떻게 그 노란색만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 머리에 가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이서 저를 보고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하지만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사라졌고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서 친구의 따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친구는 왜 때리냐며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저는 왜 자면서 실실 웃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정하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제가 겪은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긴장한 듯 담배를 필터까지 피우더니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긴장한 모양인지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봤던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어깨 뒤로 여자가 머리와 손을 내밀었어. 그러자 친구는 손에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노란색 매니큐어를 하고 있었어? 친구는 다짜고짜 저에게 대답하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예전에 자기 동네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사귀었지만 대학에 오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좋지 않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자살이라도 한 거야? 물었지만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살만 했으면 상관없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군대를 갔고 제대 후 다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개강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군대 가기 전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친구가 먼저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말이야.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그 이야기가 더 듣기 싫어. 그만하자. 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어. 내 친구들 꿈에 나타날 때마다 미치겠어. 그 후 친구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 사진 속 친구와 그녀가 한라산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어깨에 노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내가 봤던 그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군 시절. 제 친구의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운전병 출신으로 병장이 된 이후부터 평탄한 군 생활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병장으로 진급하고 운전병 및 소대 왕국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간부와 함께 부대 밖으로 나가 있었을 때 막 훈련소에서 전이 본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이등병은 목을 매달고 자살했습니다. 왕고였던 친구는 자살한 이등병의 부모 요청으로 그 이등병의 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옆 중대의 상병이 자살을 했습니다. 역시 목을 매달랐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헌병대와 기무대가 출동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자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부대는 조사를 계속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병이 자살한 지 한 달 뒤 이번에는 중위가 자살했습니다. 역시 목을 매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삼성 장군인 중위였습니다. 그 중위는 평소 쾌활한 성격이었고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대에서 3명이 잇따라 자살한 후 어느 날 친구는 수송부 정비병들이 부대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비병들이 무슨 이유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친구는 정비병 중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대장이 교체되었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시켜 부대 외벽에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등병, 상병, 중위의 순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도 그림에 그려진 순서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림을 발견한 상급 부대에서는 대대장에게 압력을 넣어 이런 불길한 그림을 왜 그냥 둬 당장 지워. 그래서 그날부로 그림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친구가 말년 휴가를 나갈 즈음이었습니다. 말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친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마지막에는 여군 2명이 더 그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그 여군 장교 2명이 부대에 전입 온 상태였습니다. 그 여군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는 저녁 후 그 여군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본의 아니게 말년의 시체를 염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말로 하기 싫어합니다. 아직도 친구는 그 자살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저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야기, 타임오프. 당시 나의 형은 근처에 사는 Y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Y는 밝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미인이었습니다. 솔직히 성실하지 않은 구석이 많은 형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Y의 집에 빚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고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형은 몇 번이나 부모님께 Y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매달렸지만 부모님 역시 완고하셨습니다. 결국 화가 난 형은 아버지의 차에 Y를 태우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형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형과 Y가 돌아오지 않자 형의 일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서 신이 나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흰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검은색 틴팅으로 되어 있어서 차 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한 게 불쾌해서 힐끗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문에 비스듬히 난 벼랑 모양의 흠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상처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것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 문을 열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설마 형이 돌아온 것일까? 나는 곧장 달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는 형과 Y의 백골이 된 사체가 있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차 문을 닫았지만 그 충격으로 형과 Y의 뼈는 좌석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떨며 아버지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십 분이 지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과 Y가 사라진 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차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검은색 여드름. 러일 전쟁에 종군했던 군의관의 수기를 친구에게서 받아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어쩐지 웃어넘길 수많은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군의관은 기병 정찰대에 합류하여 전선을 돌파했고 시베리아 철도를 거슬러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 산골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정보를 누설할까봐 정찰대장은 마을 촌장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선물 대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의관은 격리된 방에서 촌장의 아들을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군의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쌀알 크기의 검은 여드름이 빽빽하게 나 있었고 그 여드름은 온몸, 특히 겨드랑이와 다리 사이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여드름은 가려운지 아이는 계속해서 여드름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확대경으로 그 여드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여드름을 집어봤습니다. 여드름을 눌러보자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군의관은 메스를 꺼내 그 여드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깨처럼 생긴 여드름의 핵이 있었고 그 핵은 굼실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여드름처럼 보였던 것은 진드기였습니다. 이 진드기는 피부 안쪽에 박혀 있었고 아무리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은 즉시 현지의 독한 수를 상처에 바른 후 메스로 절개하고 핀셋으로 진드기를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진드기를 다 제거하고 나니 아이의 얼굴은 모공이 벌어져 벌집처럼 보였습니다.
8번째 이야기, 흑백 사진 속의 여자.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 댁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 사진첩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나의 부모님, 삼촌, 고모, 그리고 어렸을 적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담겨 있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고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진첩을 뒤적이던 중 이상한 사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 사진은 매우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고 그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눈빛은 어딘가 서늘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분명 할머니 댁에서 이 사진첩을 여러 번 봤지만 이 여자의 사진은 기억에 없었다. 나는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나의 가족 사진첩에 이 사진이 들어있는 걸까? 궁금해진 나는 할머니께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 이 여자 누구야? 할머니는 내가 보여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서 이 사진을 찾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진첩에서 찾았어. 이 사람 누구야?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마침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란다. 내가 이 사진을 봤다면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나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사진 속 여자는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늘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 한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의 집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했지만 할머니는 그 집을 몇 번 지나친 적이 있었다고 했다. 한옥 앞을 지날 때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그 한옥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창문 너머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여자의 모습이 매우 흐릿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할머니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그 집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에는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밤이 되면 집안의 불빛이 켜지는 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점점 더 멀리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잊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한창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그 한옥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여자의 그 서늘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또 때때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고 했다.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여자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어른들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어른들은 그 여자가 원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할머니는 점쟁이를 찾아가 그 여자의 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낸 이후에도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 사진 속 여자가 그 원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진을 할머니 댁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의 눈빛이 생각났고 꿈속에서도 그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늘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그 사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 사진을 불태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을 불태워야만 그녀의 원혼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 사진을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사진을 불에 태우기 위해 성냥을 켰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성냥이 꺼졌다. 나는 다시 성냥을 켰고 이번에는 사진에 불이 붙었다. 사진은 천천히 타들어갔고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진이 완전히 타고 난 뒤에도 그 여자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이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존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저주받은 한옥을 직접 찾아가면 무언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마을로 향했고 한참을 걸어 그 집을 찾았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며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으로 돌아섰을 때 나는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본 사진 속의 여자와 똑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원혼은 이 집에 묶여 있었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평온하게 떠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그녀의 모습은 희미해져 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꿈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왜 그 집에 묶여 있었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고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나는 그 사건을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다.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친구의 편지. 대학교 시절 나는 꽤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준호는 무언가 항상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다녔다. 우리는 같은 전공을 선택해서 수업도 함께 듣고 가끔 그룹 과제도 같이 했지만 사실 깊이 친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저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연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준호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준호가 편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는 보통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다. 그 편지에는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지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 달리 글에서는 뭔가 절박한 느낌이 묻어났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준호가 말한 장소로 갔다. 그날 우리는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예전과 달리 많이 초췌해 보였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야.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준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몇 주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지나가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다음에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돼. 꿈속에서 나는 낯선 방에 있어. 그 방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야. 그리고 그 방에는 한 여자가 서 있어. 그 여자는 날 바라보고 있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얼굴은 흐릿하고 무언가 어둡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가 날 보고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어.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그녀는 계속해서 입을 움직이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다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한밤중이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꿈속에서 매일 같은 여자를 본다는 것이 도저히 평범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준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혹시나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분명히 뭔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럼 그 꿈속의 여자, 그녀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사실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볼 때마다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어. 마치 내가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도저히 누군지 기억해낼 수 없어. 그게 더 미칠 것 같아. 나는 준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나 환청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대화를 끝으로 각자의 길을 갔다. 그리고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준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나는 준호로부터 또다시 편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편지는 훨씬 더 긴박하고 불안한 내용이었다. 그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준호는 매일 밤 같은 여자를 꿈에서 보았고 이제는 그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곧장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집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준호는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리 벨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의 집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다 창문으로 들여다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창문 안쪽에는 흙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창문을 긁어낸 듯한 흔적이었다. 나는 그 자국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준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집 안에는 준호가 없었다. 그의 집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준호의 실종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며칠 후 나는 준호의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준호가 남긴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나에게 보내진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편지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매우 짧았지만 무언가 의미심장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이제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마. 나는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있을 거야.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준호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 그 여자는 누구였고 준호가 말한 이곳은 어디였을까?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 후로 준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경찰도 그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의 가족들도 더 이상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준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준호가 말했던 그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방에 있었다. 방은 매우 어두웠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방 한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말한 대로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입을 움직였지만 그 목소리는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고 준호의 말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호는 그 여자와 함께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꿈을 자주 꾸게 되었다. 여자는 항상 그 방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여자와 준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해봤지만 결국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준호와 나를 꿈속에서 괴롭혔을까? 준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호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나도 그 여자의 꿈에 갇혀버렸고 그 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